그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어요.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을 보며 문득 미술관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그림 한 점을 조용히 마주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샤워를 하고 옷장을 열었어요. 늘 입던 옷들이 눈에 들어왔죠. 낡아서 색이 바랜 청바지, 몇 년째 입고 있는 헐렁한 면 셔츠, 그리고 편한 운동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미술관에 그렇게 입고 가?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옷은 그저 옷일 뿐이니까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사람 아닐까요? 지하철을 타고 미술관으로 향했어요. 차장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보면서 오늘 어떤 작품을 만나게 될지 기대했죠. 특별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우연히 들었거든요. 현대미술의 거장이라는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된다고 했어요. 미술관 앞에 도착했을 때 평소보다 사람이 많더라고요. 입구 쪽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무리 지어 서 있었어요. 명함을 주고받고 와인잔을 들고 웃음을 나누는 모습들. 아, 오늘이 VIP 프리뷰 데이였구나. 그제야 깨달았죠. 저는 그냥 일반 입구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내 데스크 직원이 손짓으로 저를 불렀어요. 손님 잠깐만요. 친절한 목소리였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오늘은 특별 초청 행사가 진행 중이라서요. 일반 관람은 오후 3시부터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시계를 봤어요. 아직 오전 11시였죠. 4시간이나 기다려야 한다니. 조금 아쉽긴 했지만 이해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나중에 올게요. 돌아서려는데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뭔가 속삭였어요. 그리고 처음 직원이 다시 저를 불렀죠. 손님, 혹시 초대장은 가지고 계신가요? 초대장이요? 아니요, 없는데요. 그 순간 직원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이쪽 공간은 초청받으신 분들만 이용 가능합니다. VIP 라운지는 물론이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반 관람 시간에 올게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로비 쪽 벤치에 앉아 기다리려고 하는데 경비원이 다가왔거든요. 손님, 여기는 초청 손님들을 위한 공간이니 밖에서 기다려주시겠어요? 그때 느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제 옷차림을 보고 판단하고 있구나. 제가 누군지, 왜 여기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낡은 옷을 입은 사람, 초대장 없는 사람, 그래서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 그렇게 분류된 거죠.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어요. 화가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소리 지르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그저 쓸쓸한 웃음만 나왔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다는 말, 책에서만 본 줄 알았는데 직접 경험하니 이런 기분이구나. 미술관 앞 계단에 앉았어요.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했죠. 저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어떤 그림들이 걸려 있을까? 그리고 몇 시간 후면 저들이 알게 될까요? 지금 쫓아낸 이 사람이 누구인지. 휴대폰이 울렸어요. 비서실장이었죠. 회장님, 미술관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VIP 행사에 참석하실 거냐고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네, 가겠습니다. 조금 있다가요. 전화를 끊고 다시 미술관을 바라봤어요.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이 초라한 옷차림의 남자가, 방금 자신들이 문전박대한 그 사람이 이 미술관의 최대 후원자라는 걸, 이번 전시를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라는 걸. 제 이름은 정이에요. 그냥 정. 성은 중요하지 않죠. 올해 58세입니다. 이 나이가 되니 많은 것들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젊었을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제 인생은 화방 골목에서 시작됐어요. 22살,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온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죠. 그때 우연히 인사동 한 화방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물감 냄새, 캠퍼스 천에 거친 질감, 붓털이 스치는 소리. 그 모든 게 낯설면서도 묘하게 마음을 끌었어요. 화방에서 일하면서 작가들을 많이 만났어요. 돈 한 푼 없이 그림만 그리는 사람들. 끼니를 걸으면서도 물감 값은 아끼지 않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죠. 저 사람들의 그림은 언젠가 빛을 볼까? 그렇게 30년이 흘렀어요. 화방 점원에서 시작해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고 신인 작가들의 작품을 모으기 시작했죠. 처음엔 순전히 좋아서였어요. 그림이 좋았고 그 그림을 그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좋아했던 작가들이 하나둘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제가 첫 전시 때 50만 원 주고 산 그림이 지금은 5억이에요. 그때는 몰랐죠.
그저 그 작가의 붓터치가 좋아서 색감이 마음에 들어서 샀을 뿐이에요. 그렇게 모은 작품들이 어느새 수십억 원의 가치가 됐고 갤러리 건물도 몇 개 생겼어요. 지금은 작품 투자와 갤러리 부동산으로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잔하고 신문 보고 마음 내키면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돌아다니죠. 누가 보면 한량 같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래서 옷도 편한 걸 입어요. 비싼 정장이 옷장에 몇 벌 걸려있긴 하지만 입을 이유가 없어요. 누굴 만나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보여줄 필요도 없으니까요. 20년 넘게 입은 청바지가 제일 편하고 10년 되면 셔츠가 제일 좋아요. 구두보다는 운동화가 발이 편하고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왜 그렇게 입고 다녀? 하지만 저는 반대로 묻고 싶어요. 돈이 많으면 불편한 옷을 입어야 하나요? 비싼 옷을 입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인가요? 그림을 보는 게 제 일상의 행복이에요. 미술관에 가서 한 작품 앞에 1시간씩 서 있어도 지루하지 않아요. 그 색이, 그 선이, 그 구도가 말하는 이야기를 듣는 게 좋거든요. 남들은 5분 만에 전시장 한 바퀴 돌고 나가지만 저는 작품 3점만 봐도 하루가 가요. 그런데 그날 그 평화로운 일상이 깨졌어요. 미술관 로비에서 쫓겨나 밖 계단에 앉아 있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 명함 교환하는 소리, 오랜만입니다 하는 인사말들. 그 사람들은 지금 작품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을 보고 있을까요? 옆자리에 젊은 커플이 지나가면서 수군거렸어요. 저 아저씨 왜 거기 앉아 있어? 노숙자인가? 저는 웃었어요. 쓸쓸하게. 그래요, 이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낡은 옷 입고 계단에 앉아 있으면 노숙자. 정장 입고 명함 들고 있으면 VIP. 세상은 참 단순하게 사람을 분류하더라고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비서실장에게서 온 문자였죠. 회장님, 오늘 행사 참석 확인해주세요. 미술관 관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님. 그 단어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냥 정이에요. 그림 좋아하고 편한 옷 입고 조용히 살고 싶은 평범한 사람. 근데 명함 하나에 적힌 직함 때문에 사람들은 저를 다르게 보죠. 문득 궁금해졌어요. 만약 제가 지금 안으로 들어간다면? 이 낡은 셔츠 그대로, 이 헐은 운동화 그대로 들어간다면? 그들은 저를 알아볼까요? 아니면 또다시 쫓아낼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계단 난간에 기대어 미술관 정문을 바라봤죠. 저 안에는 제가 15년 전부터 후원해온 공간이 있어요. 이번 특별전도 제 기부금으로 만들어진 전시죠. 전시된 작품 중 3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던 걸 대여한 거고요. 하지만 지금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방금 쫓아낸 그 남자가 누구인지, 낡은 셔츠 입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한 사람인지. 재미있지 않나요? 초대장 한 장, 옷 한 벌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세상. 저는 오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자, 이제 슬슬 들어가 볼까요? 초대장 없이. 이 낡은 셔츠 그대로.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계단에서 일어나 천천히 입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렸죠. 오늘은 그냥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 낡은 옷 그대로 초대장 없이 당당하게 들어가겠다고. 정문 앞에 섰어요. 아까 그 직원이 저를 봤어요.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네, 알아요. 저는 조용히 말을 끊었어요. 초청받은 사람만 입장 가능하다고 하셨죠.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건물주도 초대장이 필요한가요? 직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건물주요? 무슨? 이 건물이요. 저는 미술관 건물을 가리켰어요. 제 건물입니다. 정확히는 한 달 전 11월 7일에 인수 계약을 완료했죠. 순간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네? 그게 무슨? 믿기지 않으시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언제나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오늘따라 챙겨 나온 게 다행이었죠. 여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요. 소유주 이름 확인해 보시겠어요?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한 줄, 2줄 읽어 내려가더니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죠. 서류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 건물의 소유자 정민우. 이건. 직원이 말을 더듬었어요.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상황을 파악하고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첫 번째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죠. 두 번째 직원도 같은 반응이었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지고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죠.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두 번째 직원이 말했어요. 이 서류가 진짜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세요. 확인하시죠. 직원은 급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마 관리팀이나 법무팀이었을 거예요. 통화하는 동안 저는 그냥 조용히 서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몇 분 후 직원이 전화를 끊었어요. 얼굴이 더 굳어 있었죠. 확인했습니다만 여전히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저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어요. 직원이 신분증을 받아들고 다시 서류와 대조했어요. 이름이 일치했죠. 정민우. 1968년생. 이게.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더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한 남자가 끼어든 거예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아마 오늘 행사에 초청받은 사람 같았어요. 잠깐만요. 그 남자가 말했어요. 서류가 진짜라고 해도 이 사람이 정말 건물주인지 어떻게 알아요? 서류 조작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 남자를 쳐다봤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죠. 명품 시계를 차고 반질반질한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조작이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서류 하나 위조하는 거야 어렵지 않잖아요. 게다가 그는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휘어봤어요. 건물주라는 사람이 그렇게 입고 다니나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죠. 그래, 저 사람 말이 맞아. 건물주가 저렇게 입고 다닐 리 없어. 직원도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손님, 죄송하지만 좀 더 확실한 증명이. 보안 요원을 부르세요. 아까 그 남자가 말했어요. 이 사람 수상해요. 건물주 행세하면서 들어오려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깊고 긴 한숨. 정말 재미있는 상황이었죠. 제 건물에서 제 돈으로 개최되는 전시회에 저를 사기꾼 취급하며 보안 요원을 부르겠다니. 좋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보안 요원 부르세요. 그리고 관장님도 불러주시겠어요? 이 상황 관장님이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직원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인지 결국 무전기를 들었죠. 관리실입니까? 로비로 보안 요원 보내주세요. 그리고 관장님께도 급히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몇 분 후 보안 요원 2명이 나타났어요. 덩치 큰 남자들이었죠. 그들은 저를 보더니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이 사람입니까? 보안 요원이 물었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이분이 건물주라고 주장하시는데 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전부 기억해두세요. 나중에 이야기할 일이 있을 테니까요. 보안 요원이 저를 붙잡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잠깐.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모두가 그쪽을 돌아봤죠. 폭도 끝에서 한 여자가 급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미술관 관장 최은희 씨였어요.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서 멈춰섰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정 회장님? 그 한마디에 로비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정 회장님? 관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죠. 특히 아까 그 여직원은 고개를 가웃거리며 관장을 쳐다봤어요. 관장님, 정말 이분이? 최은희 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죠.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한 탓입니다. 저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일어나세요. 하지만 그 여직원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표였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표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죠. 하지만 요즘 사기꾼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이해해주세요. 우리도 건물을 지켜야 하니까요. 이상한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 곤란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움찔했어요. 이상한 사람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날카롭게 제 가슴을 찔렀어요. 이상한 사람이요? 제가 조용히 물었죠. 그러니까 그게. 그녀가 말을 더듬었어요. 옷차림이 좀 평범하시잖아요. 건물주라고 하기엔.
평범한 옷을 입으면 이상한 사람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녀는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어요. 하지만 옆에 있던 보안 요원 하나가 거들었죠. 솔직히 저희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건물 주시라면 뭐랄까 좀 더 제대로 차려입고 오시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제대로 차려입지 않았다고. 낡은 청바지에 헐렁한 셔츠를 입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좋은 옷을 입어야만 좋은 사람인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그래요, 당연하잖아요. 문득 떠올랐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걸. 2년 전 제가 아끼는 오래된 세단을 몰고 한 고급 레스토랑에 갔던 적이 있어요. 발레 파킹 직원이 제 차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죠. 손님, 여기는 발레 파킹이 필수인데요. 차량이 좀. 그는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당신 차는 여기 주차장에 세우기 민망하다는 거였죠. 그날 저는 그냥 돌아왔어요. 화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차를 돌려 다른 식당으로 갔죠. 1년 전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쫓겨난 적도 있어요. 헐은 운동화를 신고 갔더니 안내 데스크 직원이 말했죠. 죄송합니다만 이곳은 VIP 고객 전용 공간입니다. 제가 VIP 카드를 보여줬는데도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카드를 이리저리 살폈어요. 카드가 진짜가 맞으세요? 그때도 참았어요. 그냥 웃으며 나왔죠. 그래, 내 외모가 VIP처럼 안 보일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어요. 6개월 전엔 은행에서 있었던 일도 있었죠. 큰 금액을 이체하려고 갔는데 창구 직원이 제 통장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금액이 정말 맞으세요? 마치 제가 통장을 훔친 사람처럼 취급했죠. 매번 참았어요. 화내면 뭐하나요? 어차피 그들은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저도 굳이 알릴 필요 없었고요. 그냥 제 삶을 살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제 건물에서, 제 돈으로 열리는 전시회에서, 제가 후원하는 미술관에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쫓아내려 하다니. 관장님, 제가 최은희 관장을 쳐다봤어요. 오늘 이 일 제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관장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즉시. 아니요. 저는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어요. 지금 당장 누구를 처벌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야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로비에 모인 사람들, 직원들, 보안 요원들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여러분, 제가 말했어요. 저는 정민우라고 합니다. 이 건물의 소유주이고 이 미술관의 최대 후원자죠. 15년 전부터 이곳에 매년 3억씩 기부해왔고 이번 특별전도 제 후원으로 열린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초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아니, 거부당한 것만도 아니었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았고 사기꾼 취급을 받았으며 보안 요원까지 불려왔어요. 여직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제 옷을 내려다봤어요. 이 낡은 청바지 때문이었을까요? 이 헐렁한 셔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낡은 운동화 때문이었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옷이 사람을 만드나요? 제가 물었어요. 비싼 정장을 입으면 좋은 사람이고 편한 옷을 입으면 이상한 사람인가요? 명품 시계를 차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평범한 시계를 차면 의심해야 하는 사람인가요? 침묵이 흘렀어요. 무겁고 불편한 침묵. 저는 58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그중 가장 중요한 건 겉모습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낡은 옷을 입은 사람이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비싼 정장을 입은 사람이 차가운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제 시선이 아까 그 남자에게 향했어요. 명품 시계를 차고 저를 사기꾼이라 했던 그 사람. 오늘 이 일을 통해 여러분도 하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로비의 공기가 무거웠어요. 제 말이 끝난 후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최은희 관장은 땀을 흘리며 서 있었고 여직원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전화번호부를 스크롤했죠.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는 게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김 큐레이터님? 전화가 연결되자 제가 말했어요. 아, 회장님. 오늘 방문하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수진 큐레이터, 이번 특별전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죠. 네, 지금 미술관 로비에 있습니다.
어머, 지금요? 제가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관장이 다가왔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관장님, 저는 그녀의 말을 막았어요. 지금은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큐레이터님 오시면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몇 분이 흘렀어요. 길고 불편한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아까 저를 사기꾼이라 했던 그 남자는 어느새 사라졌고 보안 요원들은 멀찍이 물러서 있었어요. 회장님, 폭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수진 큐레이터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죠.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현대미술 전문가였어요. 저와는 7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죠. 회장님, 오늘 오신다고 연락을 주셨어야죠.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제가 직접 모시러 갔을 텐데. 괜찮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오히려 재미있는 경험을 했네요. 김 큐레이터가 제 표정을 보고 눈치챘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저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죠.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어요. 50대 후반의 정장을 입은 남자, 이 건물 관리를 맡은 시설관리 지배인 박철수 씨였어요. 정 회장님, 그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제가 방금 연락을 받고 도대체 무슨 일이? 저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초대장이 없어 입장을 거부당한 것, 로비에서조차 쫓겨난 것, 사기꾼 취급을 받은 것, 보안 요원이 불려온 것까지. 박 지배인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어요. 그는 고개를 돌려 직원들을 쳐다봤죠.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여직원이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박 지배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이 뭘 한 건지 알아? 건물주님을, 우리의 최대 후원자님을 쫓아낸 거야. 저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울먹였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냥 옷차림이. 옷차림? 박 지배인이 비웃었어요.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했다는 거야?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죠. 지배인님,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금 여기서 직원을 꾸짖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건 한 직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로비를 둘러봤어요. 이건 시스템의 문제예요. 교육의 문제이고 문화의 문제죠. 박 지배인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본사에 정식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본사예요? 최은희 관장이 놀라서 물었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순히 누군가를 처벌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박 지배인이 제 손을 텁석 잡았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관리 소홀이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땀으로 축축했죠. 저는 그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지배인님, 제가 말했어요. 저는 누군가의 목을 자르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회장님, 하지만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오늘 저는 건물주였고 후원자였으니까 이렇게라도 해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만약 제가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다면? 정말로 여유가 없어서 낡은 옷을 입고 온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쫓겨났겠죠. 이유도 모른 채. 박 지배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꿔야죠. 저는 그의 손을 놓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미팅을 하겠습니다. 관장님, 지배인님, 그리고 인사 담당자와 직원 교육 담당자까지 참석해주세요. 네, 회장님. 최은희 관장이 대답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구경하던 사람들, 직원들 모두 숨죽이고 저를 보고 있었죠. 오늘 이 일을 보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옷이, 차가, 시계가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저는 가슴을 가리켰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김수진 큐레이터를 향해 돌아섰어요. 큐레이터님, 이제 전시장으로 갈까요?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네, 회장님.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전시장으로 향하는 동안
뒤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그 여직원이었을 거예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월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장을 열었죠. 이번엔 정장을 꺼냈어요. 진한 남색 수트, 흰 셔츠, 그리고 넥타이.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 미술관 회의실에 도착했어요. 최연의 관장, 박철수 지배인 인사팀장, 그리고 교육 담당자가 이미 와 있었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앉으시죠. 제가 말했어요. 회의가 시작됐어요.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나열했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모두를 둘러봤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직원 교육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만의 문제일까요? 제가 물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우리 사회 전체에 깔린 편견이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 최은희 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사과를 듣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든 게 아닙니다. 저는 서류를 꺼냈어요. 변화를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그날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우리는 새로운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논의했고 고객 응대 매뉴얼을 재정비하기로 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직원은 박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녀의 떨리던 목소리가 창백했던 얼굴이 떠올랐죠. 규정대로 처리하세요. 제가 말했어요. 제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회사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알겠습니다. 사흘 후 박 지배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내부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약 해지로 결정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고객에 대한 차별적 태도, 그리고 건물주에 대한 무례한 행동. 이 두 가지가 내부 규정 중대 위반으로 판단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박 지배인이 말을 이었어요. 그 직원이 회장님께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니까요. 하지만 회장님, 지배인님,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원한 건 보복이 아닙니다. 하지만 책임은 져야죠. 그녀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죠. 만약 제가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변명할 기회조차 없이 쫓겨난 그 사람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다음날 미술관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때 한 여자를 봤죠. 로비 벤치에 앉아있는 그녀. 아, 그 직원이었어요. 저는 차를 세웠어요. 내려서 그녀에게 다가갔죠. 그녀가 저를 보고 벌떡 일어났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회장님, 왜 여기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제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고개 드세요. 제가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회장님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그녀를 가만히 쳐다봤어요. 제발. 그녀가 울먹였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제발.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어요. 이게 끝은 아닙니다. 네?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은 실수를 했어요. 큰 실수를.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이 고통과 후회를 잊지 마세요. 회장님, 다음 직장에서는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저는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당신이 정말 변했다고 생각되면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추천서를 써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당신이 정말로 변했다면. 회장님, 그녀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죠. 백미러로 그녀가 보였어요. 명함을 꼭 쥐고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제가 원한 건 보복이 아니었어요. 교훈이었죠. 그녀가 그리고 이 일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낡은 옷 속에도 따뜻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비싼 정장 속에도 차가운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실수는 끝이 아니라는 것. 그 실수에서 배우고 변화한다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차를 몰고 가면서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교훈이 되길 바라며. 2달이 흘렀어요. 계절은 어느새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오전에 갤러리 몇 곳을 돌아보고 점심때가 되어 배가 고팠어요. 근처에 고급 레스토랑도 있었지만 문득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20대 시절 화방에서 일하며 자주 먹던 떡볶이 맛. 골목을 걷다가 작은 분식집을 발견했어요. 엄마 손 분식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낡았지만 깨끗해 보였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었어요. 띵동 마이너스. 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메뉴판을 보는데 누군가 물컵을 가져왔죠. 무엇을 드릴까? 그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죠. 그녀였어요. 미술관에서 저를 쫓아냈던 그 여직원.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제 앞에 서 있었어요. 회장님?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물컵이 흔들렸죠.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우리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녀가 말을 더듬었어요. 저는 앉으시겠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네? 그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하죠. 그녀는 주저했어요. 주방 쪽을 돌아보더니 나이 드신 여자분께 고개를 숙였죠. 아마 사장님인 것 같았어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여기서 일하시는군요. 제가 말했어요. 네. 그녀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 달 전부터요. 다른 곳은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알아봤죠. 여러 곳. 하지만 그녀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가 왜 그만뒀는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고객 차별로 해고됐다고 말하면 아무도 안 뽑아줬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여기 사장님께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왜 해고됐는지. 그랬더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실수했으면 배우면 되는 거지라고. 저는 주방 쪽을 봤어요. 사장님이 떡볶이를 만들면서 이쪽을 힐끔 보고 있었죠. 회장님. 그녀가 손을 모았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매일 후회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밤마다 그 일이 떠올랐어요. 회장님 표정이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그녀가 말을 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작업복 입은 아저씨, 교복 입은 학생, 깔끔하게 차려입은 직장인. 모두가 똑같이 소중한 손님이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는요. 그녀가 작게 웃었어요. 낡은 옷 입은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처음엔 제 예전 모습이 떠올라서 조마조마했어요. 혹시 제가 또 실수할까봐. 하지만 그냥 정성껏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가씨 참 착하네라고. 그녀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녀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물었죠. 제 명함 아직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녀가 얼른 대답했어요. 지갑에 항상 넣고 다녀요. 하지만 아직 연락드릴 용기가 없었어요.
6개월이 되려면 아직 멀었고 제가 정말 변했다고 자신할 수도 없었고 지금 보니 변했네요. 제가 말했어요. 네? 그녀가 눈을 크게 떴어요. 아까 제가 들어올 때 당신은 어서 오세요라고 했죠. 따뜻한 목소리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2달 전 미술관에서는 저를 쫓아냈지만 오늘 여기서는 저를 환영했어요. 그게 변화 아닙니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울지 마세요. 제가 휴지를 건넸어요. 손님들이 보고 있어요. 그녀는 얼른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웃었죠.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떡볶이 주세요. 제가 메뉴판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김밥도요. 여기 김밥 맛있나요? 네, 그녀가 밝게 대답했어요. 사장님이 직접 만드시는데 정말 맛있어요. 그럼 그것도 하나 주세요. 그녀가 일어나 주문을 받으러 갔어요.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 보였죠. 떡볶이가 나왔어요. 빨갛게 끓어오르는 국물, 쫄깃한 떡, 그리고 야채들. 한 입 먹는데 옛날 그 맛이 났어요. 20대 시절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그때의 맛. 맛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녀가 활짝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데 사장님이 손을 저으셨어요. 됐어요. 오늘은 제가 쏘는 겁니다. 아니, 그러시면 이해가요. 사장님이 그녀를 가리켰어요. 처음 왔을 때 울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후회하는지, 얼마나 변하고 싶은지. 그 모습이 진심으로 보여서 일자리를 줬죠. 저는 그녀를 쳐다봤어요. 그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사람은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변하려는 사람은 드물죠. 얘는 정말 변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그녀가 쫓아왔어요. 회장님, 저는 돌아섰어요. 6개월. 꼭 채우겠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그리고 그때 정말 떳떳하게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한다면. 그날의 떡볶이 맛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분식집을 나온 후 저는 차 안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엔진은 켜지 않은 채 그냥 핸들을 붙잡고 생각에 잠겼죠. 그녀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2달 전 미술관 로비에서 보았던 그 절망적인 눈빛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 눈빛은 달랐죠. 후회가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갤러리 지점 중에서 직원 채용 계획이 있는 곳이 어딥니까? 강남 지점에서 고객관리 담당자를 찾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 면접 예정이고요. 그 자리 잠깐 보류해 주세요. 제가 한 사람 추천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누구십니까?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분식집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그녀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죠.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뭘 두고 가셨나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그녀가 행주를 내려놓았어요. 사장님도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죠. 잠깐 밖에서 이야기할까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가게 앞 벤치에 앉았어요.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스했죠. 6개월을 기다리라고 했죠. 제가 말을 꺼냈어요. 네. 그녀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건 제가 임의로 정한 기간이더군요. 저는 그녀를 쳐다봤어요. 중요한 건 기간이 아니라 변화 아닙니까? 그녀가 눈을 크게 떴어요. 당신은 변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오늘 제가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회장님, 제 갤러리 강남 지점에서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명함을 한 장 더 꺼냈어요. 여기 연락처로 이력서를 보내세요. 고객관리 담당자 자리입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이게 정말. 하지만 저는 손가락을 들었어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가 숨을 죽이고 제 말을 기다렸어요. 첫째, 특혜는 없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면접을 봐야 하고 다른 지원자들과 공정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제가 추천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네, 당연합니다. 둘째, 만약 합격한다면.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은 다른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회장의 추천으로 들어왔다는 말을 들을 테니까요. 그 시선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셋째,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다시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게 고객이든 동료든 심지어 청소하시는 분이든 모든 사람을 존중하세요. 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약속합니다. 저는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어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왜 변하고 싶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단순히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서였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 일하면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죠? 사람들이요. 그녀가 말했어요. 모두 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작업복 입은 아저씨는 밤샘 근무를 마치고 오시는 거였고, 낡은 옷 입은 할머니는 손주 학원비 아끼려고 점심을 김밥으로 때우시는 거였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그분들을 옷차림으로 판단했다면 그녀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 소중한 이야기들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분들의 따뜻함도 진심도 몰랐을 거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깨달음이네요. 회장님. 그녀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사람의 가치는 입은 옷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다는 걸. 그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르친 게 아닙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 스스로 배운 거예요. 저는 일어섰어요. 그녀도 따라 일어났죠. 면접 준비 잘하세요. 제가 말했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지점장이 까다로운 사람이거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가 허리를 숙였어요. 저는 차로 돌아가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녀가 명함을 꼭 쥐고 서 있었죠. 눈물을 흘리면서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비서실장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제가 추천한 사람 이력서 넣으면 면접 기회는 주세요. 하지만 그 이유는 실력으로만 판단하라고 지점장에게 전하세요. 특혜 없이요? 네. 저는 확실하게 말했어요. 특혜는 독이 됩니다. 진짜 기회는 공정한 경쟁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2주 후 비서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이 추천하신 그분 면접 합격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실력으로요? 네. 지점장이 극찬했습니다. 고객 응대 시뮬레이션에서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다른 지원자들보다 훨씬 진정성이 느껴졌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저도 당신도 그녀도.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변하려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해요. 단 그 기회는 공짜가 아닙니다. 노력으로 증명해야 하죠. 진심으로. 그리고 그게 제가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 낡은 옷 속에도 따뜻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실수한 사람에게도 변화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걸. 왜냐하면 우리 모두 언젠가는 누군가의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1년 후 저는 강남 갤러리를 방문했어요. 그녀가 있었죠. 고객과 따뜻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실수가 가장 큰 배움이 되기도 한다고. 그리고 진짜 성장은 완벽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나아가려는 용기에서 온다고.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세요. 그 사람의 옷이 아닌 마음을 보려고 노력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세상입니다.